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6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차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 아주 일반적인 그런 좀 약간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다진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글쓰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글쓰기의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는 글쓰기 연습 어떻게 해야 하나? 세 번째 글쓰기의 절차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쓰기의 준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는 먼저 쉬운 글쓰기부터 하셔야 합니다. 글쓰기는 삶의 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기 주변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재를 찾아 쓰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부터 쓰는 것. 다시 말해서 글쓰기는 대부분 일기 쓰기부터 여러분 제일 먼저 글쓰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글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배운 것처럼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설명하는 글, 설득을 위한 글, 실용적인 글, 정서 표현을 위한 글,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은 바로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글의 이러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독서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자라는 것인데요. 글은 무작정 생각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주를 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꾸준한 독서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나만의 독창성을 길러 나가는 것이 바로 글쓰기를 통한 진정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학습 글쓰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글쓰기 그 연습을 좀 살펴보면요. 어떻게 글쓰기 연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글쓰기 연습은 연상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상하기는 제가 자유글쓰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 자유글쓰기가 바로 이 연상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연상하기 제가 왜 뭐 첫 번째 그 연습, 그러니까 떼지 않고 최대 속도로 쓴다라는 거였죠. 네, 그보다 더 초보적인 건 이제 단어 쓰기. 3분 동안 연필을 떼지 않고 3분 동안 떠오르는 단어를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초보적인 거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것은 정해진 시간, 뭐 1분 글쓰기, 3분 글쓰기, 5분 글쓰기, 10분 글쓰기 이런 식으로 자유글쓰기는 그 시간별로 시간을 짧은 시간에서 이제 좀 더 긴 시간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떼지 않는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대 속도로 씁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단위로 이렇게 최대 속도로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었죠? 네. 그보다 조금 더 초보적인 단계, 이게 좀 잘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단어만 문장을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떠오르는 단어를 그대로 이제 받아 적는 이런 그 자유글쓰기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동안 연필을 떼지 않고 글을 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자유글쓰기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바로 그런 글쓰기 연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글쓰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에 대해서 쓸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제 설정, 소재 선택,
구성 및 개요 작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는 계획한 대로 쓰기입니다. 계획한 구성에 맞춰서 집필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다 쓴 글을 다듬는 단계인데요. 작성한 글을 다시 읽고 태고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것이었고요. 우리는 협동 글쓰기라고 해서 글 공유하기라는 것이 있었죠. 글 공유하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2번, 3번 공유하기를 4번에 넣게 되면 그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계속해서 쓴 글을 수정하고 또 재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글을 다듬어서 조련해내는 이제 그런 식의 글쓰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주제 설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시였던가요?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 추상적인 주제 설정을 점차 범위를 좁혀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그런 참주제, 그리고 그것을 주제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주제는 사랑, 우정, 애국, 효도, 대학 이런 식으로 넓고 막연한 분야의 주제를 의미합니다. 네, 아주 막연하죠. 이러한 막연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런 주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쓰고 싶은 그런 주제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참주제인데요. 어떤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주장, 관점으로 좁혀야 되는 것이죠. 자, 대학을 예로 든다면 대학 문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바로 참주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곧바로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참주제가 나왔으면 이것을 주제문으로 만들어 봅니다.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주제문은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원문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대학 문화는 서구화, 이기주의, 대중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전통성, 공동체의식, 고급화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자, 명제입니다. 모든 주제문은 명제문의 형태, 단원문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무슨 명제죠? 주제가 뭐뭐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행위의 당위성, 다시 말해서 정책 명제를 주제문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제가 설정되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그 글 쓸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제재 선택과 정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목적과 주제에 맞는 다양한 제재들을 조사하고 정리합니다. 이 제재가 바로 글쓰기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써먹을 자료들이죠. 근데 이거 조사 정리할 때 여러분 항상 각주를 다셔야 하지만 그 표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의 출처, 저자, 글 제목, 그리고 그 글이 실려 있는 책, 단행본이라면 책 제목, 출판사, 출판 연도,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풍부한 자료가 모두 글의 그 자료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풍부한 제재 중 우리가 이제 수집한 제재 중에서 주제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나 프리젠테이션의 경우에는 그 글의
자료 선별에 특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쓸 글의 제재, 다시 말해서 글의 자료가 확보가 됐고 또 그것에 대한 학습, 또 그것을 읽는 독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셔야죠.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개요 작성 단계,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개요는 집필하기 전에 글의 뼈대를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글의 구성 방식과 내용, 각 항목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개요 작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제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요. 글을 쓰게 된 동기, 문제 제기, 글의 목적, 결론, 방법 이런 것들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서론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은 글에 필요한 내용을 소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제목에 들어갈 내용을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배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끝,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 전망, 재현, 강조 등의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배열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개요 작성의 예로 사이버 시대의 진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서론 부분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와 인간관계, 그래서 인간관계가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가상세계에서의 인간관계가 좀 더 많아지게 된 현대인들의 그런 현대사회와 현대인의 그런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그 다음 본론에서는 1, 2, 3 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본론을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터넷에서 그 SNS의 긍정적인 측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SNS의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그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 끝! 결론 부분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가상공간에서도 이러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배열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번호 달기 같은 방법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요는 구체적으로 쓸수록 집필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락에는 소주제가 있죠. 그래서 소주제문을 우리가 개요를 작성할 때 이렇게 소주제문을 각각 단락 단위로 소주제문을 쓰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집필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나 제안서의 경우에는요. 개요가 확정되면 집필할 때 확정할 목차를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와 목차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요가 좀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목차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다는 그런 방식으로 될 수 있지만 개요는 좀 더 길 수가 있죠. 개요를 작성할 때는 각 단락별로 소주제문 형태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집필에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단락의 소주제문을 가지고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신다면 글쓰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집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제시된 개요에 맞춰서 이제 글을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개요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때 그 각 문장 사이의 관계라든지 문장 간의 이어짐 이런 것에 주의하면서 글을 쓰셔야 됩니다.
또 개요에 따라 정해진 그 비중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쓸 필요가 있고요. 뭐 중요한 그 단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길어지겠죠. 네. 근데 보조해 주는 단락인 경우에는 좀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중을 염두에 두면서 개요에 따라서 글을 쓰고요. 한 편의 글인 경우에 보통 이제 5개 단락 정도의 글쓰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론 한 단락, 본론 3단락, 결론 한 단락 이런 식으로 서론 5분의 1, 본론 5분의 3, 결론 5분의 1 이 정도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실제 글쓰기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논문이나 보고서 경우에는 본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론과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의 그 종류에 따라서는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글 다듬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글 다듬기가 바로 태고입니다. 저는 앞 시간에서 이 태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태고는 한번 태고하고 다시 글 공유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나서 수정해서 다시 글 공유하기를 통해서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 가능한 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좀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그 태고가 요즘에는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 집필 단계가 완벽하다 한들 그것이 독자 중심의 오늘날과 같은 독자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독자가 그 의미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훨씬 중요해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집필 단계보다 바로 이 글다듬기, 태고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필하고 나서 반드시 글 공유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목적한 바, 또 내가 이루고자 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나 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자기보다 좀 더 그 완성된 권위자에게 글에 대한 어떤 글 공유하기를 하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빨간펜 선생님처럼 그 교수자의 그 일방적인 첨삭만 받는 것보다는 그 여러분 글의 진정한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료와의 그런 글 공유하기 그리고 그들의 그 충분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글을 다듬게 되면 훨씬 더 대중성 있고 또 또래 집단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고의 원칙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 태고에서는 무엇보다도 뺄 것 빼고 그리고 첨가할 것이 있으면 보다 더 첨가를 해주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해주고 글의 순서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거나 좀 매끄럽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글 구조 자체를 재구성해주는, 재구축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태고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이제 태고하면 여러분들은 뭐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틀린 거 없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집필 단계에서 글이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그동안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태고 단계, 글 다듬기 단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집필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필 단계에서 모든 글쓰기의 완성된 형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글 다듬기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주제가 제대로 통일되어 있나, 또 제목과 그 주제가 제대로 잘 맞게끔, 어울리게끔 그렇게 지어졌나, 또 소재라든지 또는 글의 그 재료들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긴밀하게 주제를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논거로서 잘 작용을 하고 있나. 그다음 단락과 단락 사이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이 매끄러운가. 그다음 표현 방식이 적절한가. 또 논리적으로 어떤 일관성이 흐트러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 검토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법적 검토이죠. 네. 맞춤법, 띄어쓰기, 그리고 정확하게 단어가 사용되고 있나, 그리고 올바른 문장이 사용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폭넓게 보는 것, 이것을 문법적 검토라고 합니다. 네. 내용 검토와 문법적 검토, 이렇게 두 가지 검토를 통해서 글다듬기가 끝나게 됩니다. 네. 자, 내용 검토할 사항 말씀드렸고요. 문법적 검토할 사항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네. 가주제는 이제 넓고 막연한 주제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 이거 참주제. 인간관계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현실에서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가상공간에서의 인간관계로 나는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제문은 인터넷, SNS의 장단점을 올바로 알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제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인간관계.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세 개의 단락으로 첫 번째가 인터넷, SNS의 긍정적 측면,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인터넷, SNS의 부정적 측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끝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총 5개의 단락, 5단락 글쓰기가 되는데요. 이건 보통 분량 한 1000매 정도, 원고지 분량 1000매 정도 될 때 요런 정도의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1000매 정도를 5개 단락으로 쓰게 된 것이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절차에서 이제 개요 작성 단계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첨삭, 이게 이제 글다듬기 단계인데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첨삭을 하시고 나서 그 글을 다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호 간, 친구들과 그 동료 간의 어떤 글 공유하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공유하기 단계를 거쳐서 다시 여러분들이 태고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글 다듬기 단계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쓰기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요 이제 과정 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남은 것은 그 여러분들 그 사이버 캠퍼스에 제가 하나의 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제 설정, 그 다음에 글 자료를 이제 모으셔야 되는 거죠. 글 제재를 수집하고 모아서 공부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집필하는 단계. 집필하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셔야 되죠.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집필, 그 다음에 글 다듬기 단계. 자, 이런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셔서 제가 드리는 가주제를 참주제로 만들어서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첨삭을 동료 첨삭은 안 되지만 네, 일단 그것을 이제 제가 첨삭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방식으로. 하지만 빨간펜 선생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 제가 그 안내하고 조언해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글쓰기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이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